to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나리입니다. 뚱블리 정상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여줄 뉴스 배 소장님 뭡니까?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입니다. 이건희 삼성 전 그룹 회장 재산 사해 환원입니다. 네, 오전 내내 뭐 오늘 밤까지 계속 이야기가 지금도 저 YTN에 막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삼성그룹이 고 이건희 회장 재산을 이제 사해 이제 환원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우선 중요한 건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중요합니까? 네. 밑줄 치셔야 됩니다. 몇 개 쳐요? 12조 개. 혼자 치시고. 상속세 중요하다. 바로 상속세가 깜짝 놀랄 액수입니다. 12조. 네. 상속세를 납부하는 동시에 의료공헌과 미술품 기증 등으로 사해 환원하겠다. 네. 이게 무려 13년 만에 이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또 분석이 나오는데. 배 소장님. 네. 한원이 아니고 환원. 아, 제가 환원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네. 환원이라고 좀 발음을 좀 해주세요. 아, 환원. 예. 네. 환원. 네. 환원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게 다예요? 답니다. 간결하게. 간결하게 하시겠어요? 네. 네. 이게 12조 원이라는 그 액수가 상속세로 우리나라도 이제 가장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이 12조 원대 상속세 내는 경우가 처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12조가 이제 요번에 다 내는 게 아니고 뭐 연부연납 5년간 뭐 할부로 이제 네네. 납부하는 걸로 된 것 같은데. 5년 동안. 자, 이 13년 만에 이제 약속을 지킨 거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상환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 13년 전의 약속이라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지난 2008년에 그 이건희 회장이 이 그룹 임원들 명의로 이 차명 계좌를 통해서 이 삼성 계열사의 주식을 사고 팔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5,600억 원 정도의 양도 차익을 남겼고 이 과정에서 또 1,100억 원의 그 소득세를 또 탈루하기도 했는데요. 비판이 이어지면서 그때 이제 부당이득으로 챙긴 당시 이제 뭐 이 양도 차익뿐만 아니라 뭐 비자금까지 다 포함해서 그 1조 수천억 원대의 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걸 2008년에 약속을 한 것이다. 네. 근데 당시 상황이 그 이건희 회장이 그 굉장히 강한 사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기를 넘기고자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이후 3년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이행이 안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사망한 후에 이뤄지게 된 거죠. 근데 이 당시 이 부당이득 산정 금액이 1조 원을 훌쩍 넘겼던 상황이어서 그 1조 원을 환원하기로 한 것이 이 금액에 좀 미치지 못하고 또 이 생전에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데 지금 언론에서는 약속을 지켰다. 이제 사망을 해서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전부 고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이 영웅처럼 이런 좀 이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게 뭐 어쨌든 이게 사회에 뭔가 재산을 환원하고 이런 것이 뭐 이렇게 좋은 일입니다만 그런데 그 언론 제목들을 보면은 뭐 위대한 유산이라거나 뭐 작은 거인이다 이런 작은 기사가 거인의 나오는 뭐 것도 있고요. 마지막 울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오히려 이 기사 때문에 좀 보기가 좀 민망해지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어떻게 또 사회적 기여를 할지 모르겠는데 생전에 또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찾아서 적극적인 기부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요번에 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오늘 삼성 측의 발표가 있으면서 소위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그래서 네. 그것이 한 2조 5천억에서 한 3조어치 정도로 추산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감정 가격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 그림 중에 그 정선 정선의 인왕제색도라는 그림. 국보입니다. 예. 네. 국보 216호더라고요. 네. 예. 다 기억나시죠? 네네. 네네. 인왕제색도.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인왕이죠. 인왕이 뭐예요? 인왕산. 인왕산. 네. 그냥 인왕산을 그린 거예요? 그린 거죠. 그게 아니고 이제 비가 내린 후에 네. 이 안개가 잔뜩
낀 그 인왕산의 모습을 그린 거죠. 여기서 제자가 네. 이게 비 그칠 제자예요. 아. 인왕산의 비가 그친 뒤의 색깔의 그림이다. 네.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직접 게 보셨어요? 인터넷으로 봤죠. 아, 직접 본 건 국보를 제가 어떻게 뭐 아. 쉽게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예. 지금 저 수묵화 아닙니까? 야, 그리고 이 겸재 네. 정선 이 선생님이 1751년 숙종 영조 때 이제 유명한 화가셨는데 네. 이분이 또 북악산 밑에 살았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인왕산의 그 비그치고 나서의 저 모습을 수묵화로 네. 뭐 멋지게 국보급 멋진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대학 다시 들어가세요? 자, 유족들은 나머지 재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답니까? 배 수장에.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나머지 재산 중에서 이런 미술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왕 제색도도 그렇고 방금 전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셨는데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 어떤 그림인지 저는 모릅니다. 또 이중섭의 황소는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 놀라운 작품인데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작품들을 다 이건희 전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걸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이중섭의 황소는 제가 언뜻 기억으로는 단 한 점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점의 네. 그림이 있을 거예요. 오늘 미술에 대한 조예가 상당히 깊으시네요. 계속 해주세요. 네, 답니다. 다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저 세상 갈 때는 가볍게 빈손으로 가는데 욕심은 버리고 삽시다. 배 수장님은 뭐 욕심 뭐 버릴 거 많아요? 어때요? 저는 하나도 욕심내는 건 없고요. 단 하나 제가 부심이 있다면 이 미나리 헤어스타일이죠. 네. 미나리- 윤여정 배우의 오스카 수상과 함께 역사의 길이 남을 예. 저희 미나리 헤어스타일. 예. 네.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척박한 허리케인 프로그램 사정에도 잘 견디며 잘하고 있는 거죠. 말이 좀 되는 소리를 좀 해주세요. 자, 정상 기자 네. 두 번째 보여줄 뉴스 뭡니까? 촛불 계엄령 검토 논란입니다. 예, 조금 전에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무성 전 대표의 인터뷰로 이제 논란이 됐는데 자 내용을 조금만 더 들여다볼까요? 네, 그 지난 26일이었죠. 이 시사저널하고 인터뷰를 김무성 전 대표가 했는데 그때 김무성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국면 당시에 이 서청원, 최경환 등 이 8명의 친박계 의원들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가서 이 하야를 건의를 했는데 박근혜 씨가 이제 이를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야를 선언하면 그 순간 끝이 아닌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탄핵을 택했는데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 같다. 헌재 올라가면 당연히 100% 기각이 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 근데 등 사실은 인용이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이제 기각이라고 봤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기각이 되면 당시 촛불 집회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광화문 광장 등이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하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 김우 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다 이렇게 네.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우 사령관한테 계엄령 검토를 해서 만약에 계엄령을 발동을 했으면 네. 그 광화문에 수십만 인파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끔찍한 일이었죠 생각해 보면. 유혈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이고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탄핵을 인용을 한 헌법재판관들 어느 누구도 이게 기각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추후에 한 바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런 동향을 제대로 몰랐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아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당시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런 계엄령이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이 민주당 쪽에서의 공격이고 정치적인 공방이다.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또 김무성 전 의원이 전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당시 검토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거든요. 그때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네.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일각에서는 계엄령도 검토가 된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대변인 논평이 나왔잖아요. 말도 네.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언제 그런 거 검토를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 이제 사실로 논의는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16년 11월에 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는데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마라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참, 저도 그때 그 추운 겨울에 12월 달에 광화문에 한 2번 정도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같이 갔던 친구들하고 야, 이러다가 무슨 불상사 안 일어날까 그렇지만 결국에 다 평화적으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네, 정말 평화적이었습니다. 그때. 네. 그때 만약 계엄령이 내려졌다면 아주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상 기자. 네. 이 계엄령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이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인데 이 아직도 행방이 묘연하다면서요? 묘연합니다. 이 군인권센터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을 당했었거든요. 이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그런데 고발당한 후, 그러니까 2017년 12월에 이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왜 미국으로 갔는가 하면 이 당시 이 조현천 씨의 9형제가 모두 미국에 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지금 부모, 뭐 형제 다 자녀 다 이제 미국에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이 문제는 아직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못 찾는 거예요? 안 찾는 거예요? 네, 이미 뭐 여권도 무효화됐고 뭐 거기 이제 기반이 다 있거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 형제가 다 거기 있는데 그런데 뭐 수사기관에서 아직도 뭐 그분들에게 뭐 어떤 뭐 접촉을 한다거나 이 조현천 씨의 뭐 행방을 찾는다거나 좀 그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엄 문건 관련해서는 핵심 증언자들의 증언도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윗선으로 이 김관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이제 거론도 됐었는데 이 조현천 씨를 찾지 못해서 지금 수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못 찾는 게 아니라 안 찾는 쪽에 가깝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 여권 무효화 조치는 취해졌거든요. 예. 이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선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미국과 범죄자 인도 조약이나 또는 형사 공조 협약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실제 미국에서도 우리 성범죄 관련한 용의자에 대해서 미국으로 또 이첩해달라 이런 요구를 해오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바와 같이 미국과 더 적극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왜 못 찾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예. 못 찾는 게 아니라 안 찾는 쪽에 가깝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거 뭐 좋은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셨네. 제가 사탕 하나 네. 드릴게요. 네. 이따 좀 끝나고 좀. 오늘은 뭐 지갑은 안 주시나요? 지갑은 매일 이거 저 독일 사탕인가 봐요. 일루나트 있는 그 문자 있는 거 와, 보니까. 분더바. 예. 분더바. 자, 한 청짝에서 조금 전에 광화문 촛불 집회 말씀드렸더니 와, 그때 나 그러면 총 맞을 뻔한 거네. 어우, 그러게 말이죠. 그럼요. 네. 불안하죠. 지금 미얀마 사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입장 아니겠어요? 네. 지금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먼저 발언을 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초로 폭로한 계엄령 의혹에 대해 당시 새누리당의 핵심 인사가 처음으로 실토한 것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 이유가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졌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역사가 지나간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깨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1308 청취자께서 아까 저 헤어스타일 얘기했잖아요. 네네. 배 소장님 헤어스타일은요 타작한 뒤에 볏집단 헤어스타일인가요? 네. 볏집단 이렇게 세워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다들 그래서 볏집단과 제 헤어스타일을 구분을 못해서 살짝 만지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뭘 어떻게 해요? 그럼 만지고 가면 만지고 가면 제가 분더바 이렇게 말씀. 그게 뭔 말이에요? 훌륭하다. 아 독일어예요? 네네. 독일어까지 멋있습니다. 저는 학교나대 앵커 DJ 제1구고요. 인사이트의 배정찬 소장,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여줄 뉴스 뭡니까? 배 소장님? 네. 세 번째 뉴스는 문자 폭탄 논란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열혈 지지층이라고 부르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발언을 하거나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문자 폭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위축되는 의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집권의 꿈은 멀어져 간다. 이렇게 해서 문파가 아닌 국민들께도 다가가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좀 놓아달라.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문자 폭탄에 대한 뭐 폐해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관련해서 반응은 상당히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정상 기자, 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 표시를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네,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 나왔는데요. 이 국회의원은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당원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해야 한다라면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적극적인 의사 표시는 오히려 더 권장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편으로는 문자 폭탄, 뭐 강성 지지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청취할 수 있는 소통 통로가 없고 또 통로들이 끊겨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문자들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얘기를 꺼내기도 했는데요. 하다못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 뭐 이런 말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허리케인 라디오 진행자인 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문자 폭탄인데 네. 한 번도 청취자들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수류탄만 가끔씩 터뜨려 주셔. 네. 청취자 여러분 문자 폭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유튜브 네, 참여 폭탄이 좀 터졌으면 네. 그런 말은 진행자가 하면 그걸로 끝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분더봐. 배 수장님. 네. 자, 오늘부터 민주당 전당대 투표가 시작이 됐어요. 오늘은 이제 온라인 투표부터 한다 그러는데 네. 지금 온라인인데 중간 결과 같은 거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여론조사 전문가인데 당연히 물어보죠. 뭐 제가 다 알 수도 없고 또 아니, 제가 알고 계셔야지. 안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네.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자,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일요일 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결정이 되는데 3파전입니다. 송영길 후보냐, 홍영표 후보냐, 우원식 후보냐. 아니, 세 분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3파전이죠.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민심보다는 당심이다라는 이제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이제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하면 대의원 45%. 대의원은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불과 전체 당원 400만 명 중에 0.4%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비중은 가장 큽니다. 45%. 당원이 그러니까 다 합하면 한 400만 명 된다고요. 네. 그다음에 대의원이 권리당원이 40%. 그러니까 사실상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다 이 선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당심 이야기가 나오고 국민 여론조사는 10%, 당원 여론조사가 이제 5%니까 사실상 당원들이 결정한다. 당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대의원 쪽은 뭐 홍영표 의원이 상당히 선전한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권리당원 쪽에서는 당이 좀 변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도 2030 의원들도 목소리도 좀 들어줘야지 하는 요구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송영길 또 후보가 약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원식 후보는 또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원식 후보도 뭐 중간에서 상당히 또 열심히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제가 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두 분들은 기운이 빠질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자제하면서 정확한 건 제가 말씀드립니다. 3명 중에 1명. 그 세 명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을까요? 다시 듣기를 하겠죠. 아무래도 지금은 또 경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송영길 후보도 그렇고 송영길 후보가 이번에 세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홍영표 후보가 같은 인천인데 연배는 더 위거든요. 네. 이제 선배 그만하세요. 이제 후배한테 물려주세요. 이렇게 또 강하게 또 나이를 가지고서 또 터집을 잡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영표 후보는 보면 어린 사람들이 선배한테 양보해야지. 예의가 없어.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신경전도 치열하고 우원식 의원의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돼야 된다. 이런 또 말을 하고 있어서 네. 누가 정상근 기자는 누가 될지 알고 있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3명 중에 왜 그래? 하나만 한 소리 그만하시고. 네. 자, 지금 문자 폭탄을 저는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청취자분께서 정말 문자 폭탄을 주고 계신가요? 그냥 문자 폭탄으로 써서 보내고 계세요. 문자 폭탄이라고. 정답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 출마했어요? 현재 출사표를 낸 사람은 총 2명인데요. 이 홍문표 의원 그리고 조혜진 의원 이렇게 2명이 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 타천으로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이 5선의 이 조경태 의원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 4선의 권영세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고 이 3선의 윤영석 의원이라든가 또 초선의 김웅 의원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외에서는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뭐 대표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고 가끔 하고.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황교안 전 대표도 이름이 좀 오른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대수장님 황교안, 나경원 재등판 기르고 있는 것 같은데 당내는 어떤 분위기예요? 황교안 전 대표는 좀 상당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 총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후에 사실 정치적 영향력이 많이 사라진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은 좀 다른 편이죠. 최근까지도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면서 또 당 내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당히 지지를 또 끌어모으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보궐선거 이후에 당권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당내 분위기는 사실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황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치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또 요구를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뭐 원내대표 시절 지지층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잘 싸웠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지만 너무 지나쳤다. 네. 그래서 당의 이 비호감이 높아지는데 또 이익을 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는 황교안 전 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전 의원의 등장에 대해서 상당히 썩 달가워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쇼미더뉴스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한 가지 공부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인왕제색도 겸재정선의 제자가 무슨 제자라고 그랬죠? 비그칠제. 그렇죠. 인왕산이 비그친 뒤의 모습이다. 네. 제자가 비그칠 제자다. 요거를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한번 어디 좋을 것 시험 같습니다. 보세요?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 유가족이 12조 원이 넘는 이것을 낸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글자예요.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죠. 이게 뭘까요? 자, 정상근 기자. 네. 아무리 저 배 소장한테 품격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품격 있고 아주 멋있는 힌트 좀 내주세요. 아, 품격이고 멋있는 힌트요. 네. 네. 중속세, 하속세 아닙니다. 뭐예요? 힌트예요? 힌트입니다. 상중하 중에 하나네요. 그렇습니다. 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1년 발효 유기농 프리미엄 탄산음료 베리크를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미뇽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정찬 소장, 정상강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